정봉주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특집 야 장재원. 왜 표창원의 협치쇼 장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죠. 그런데 장 의원님 오늘 네. 한 분이 안 오세요? 누구십니까? 제가 오늘 재선 의원들하고 네. 우리 홍준표 대표님하고 좀 간담회 하고 왔는데 네. 안 가신답니다. 아이고. 대통령과 밥 먹는 게 중요한지 충청도의 물난리가 중요한지 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아, 예. 지금 그 충청북도와 제주도 정말 수해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정말 뭐 칭찬드리고 싶고요. 예.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할 일인데 저희 안행위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네. 이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자, 표창원 의원님.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저 장재원이가 네. 일당 100으로 네. 우리 표창원 의원님과 협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협치! 파이팅! 네. 네, 저도 오늘은 그러면 분발해서 열심히 협치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순서 시작해볼까요? 요거 어제 네, 두 번. 다 실수했죠? 네, 틀리셨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또 실수하셨습니다. 세 번째. 103.5MHz 러브 FM SBS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특집 표창원 장재원의 협치쇼 합법적으로 돈 대주시는 분들의 스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봉주가 없는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특집 표창원 장재원의 협치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도사가 여름 휴가를 떠나고 3일째입니다. 저희가 3일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 의원님, 이 시간만 되면 조금 뭔가 스릴과 서스펜스의 분위기가. 이제 그거들 하기 전에 네. 3일째입니다. 네.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아. 저희 둘이 방송하는 거. 상당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이고. 우호적이에요? 네. 야,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지금 장재원 표창원이 왜 방송을 하느냐? 네.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짓이냐? 아니면 재밌다? 예. 이게 아주 그런 다양하죠? 다양하던데. 네네. 표창원 의원님, 네. 좋은 평가 나올 수 있도록 네.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오늘 또 축하 전화가 한 분 걸려왔다 그러는데 네.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몰랐잖아요. 안 알려줍니다, 저희들한테. 오늘 또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누굴까요? 누굴까요? 표창원 의원님 한번 여보세요 해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형님. 형님. 아이고, 아니 두 분이 왜 국회에 안 계시고 거기 가 계세요? 아니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형님 저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 글쎄 뭐 누가 두 분이 나가서 협치 상생한다고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뭐 폴리패스라는 얘기는 들어봐도 이렇게 엔터테이너 폴리티시언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요새 폴리테이너로 갑니다, 의원님. 저기 우리 폴리테이너라 권성동 그래요? 의원님 먼저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권성동 의원님은 삼선 의원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또 탄핵소추위원장도 하시고. 그러셨죠. 네. 사실상 우리 보수 진영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불리시는 분인데 정말 오늘 이렇게 형님이 이런 그 인터뷰 자신의 인터뷰가 아니고 이런 저희들이 방송하는데 축하 멘트를 하기 위해서 전화해 주신 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이요. 하여튼 두 분이 그 방송에서만 협치하지 말고 국회 와서도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선 두 분부터 단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의 포인트는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법사위원장이라서. 네, 권 의원님. 예. 네,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요, 헌법재판소. 예. 그 검사 역할이셨잖아요. 국회를 대표해서 탄핵소추위원장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당시 상당히 마음도 아프셨을 테지만 아주 그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그 칭찬과 감사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국민들께 잘 안 보여주셔서 요즘 어떠십니까? 좀 열심히 좀 국민들께 좀 정치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법사위원장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매일 텔레비전 나갈 수는 없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제가 또 국회 중진 의원님이시고 또 아주 중요한 직책인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쭐게요. 현안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또 권성동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서 청와대에 근무하신 적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실 또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많은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서의 어떤 그런 그 쓰여질 수 있는지 부분하고 그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은 역대 모든 정부, 김대중 정부서부터 YS,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그 청와대를 떠날 때는 갖고 있는 서류를 다 정리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마지막 민정비서관과 통화를 해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자기도 그 민정비서관실에 캐비넷을 다 확인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것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어제 전화를 통해 확인을 했고 제 추측은 만약 그 마지막 민정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이라 그런다면은 추측은 늘공이든 어공이든 간에 어떤 공무원이 다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다가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럼 이 문건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쓰여질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우선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자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것도 작성자가 어떤 경위로 그 문건을 작성했고 어디까지 확인을 했는지 그런 진술이 있지 않는 한에서는 그 문건 자체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변호사님 많이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TF도 만들어지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도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추경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개월 중진희 변호사 평가해 주시죠. 그전 대통령과 달리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진정한 협치 또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려면은 야당의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일방 중단이라든가 또 각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관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만 협력의 정치를 부르짖고 민주적인 지도자 모습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 좀 민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네네. 앞으로 저희 그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협치 많이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작진이 여러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권성동 의원님 말씀을 좀 많이 들려주시고 싶으시다고요. 다음에 한번 꼭 정치쇼 나와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달라고 하는데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르시기 바랍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님이 깜짝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기대하시는 코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국시대가 아니고 삼변시대. 좀 발음이 좀 그러네요. 삼변시대. 한때 대한민국 정치가 삼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면 이번에 이 SB 정치쇼는 삼변에 의해서 발음이 섞어있지? 좌지우지 된다. 좌에 대해서 뭔가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좌만 나오면 자, 이 말쟁이들 소개해 주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계속 시계 보고 있었어요. 2시 컬투쇼 온 줄 알았어요. 계속 저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관객 모드로 오늘은 있을까 합니다. 안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두 분 케미가 좋으세요. 그 화면을 본 게 제가 5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화면이요? 그 유명한 화면. 아주 보고 싶지 않은 그 화면. 그거를 이제 느끼세요? 놀랍습니다. 역시 방송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장안의 화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입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근데 이게 저는 두 분이 진행을 같이 해보신 건 처음이잖아요. 그죠? 진행은 처음인데 처음이에요. 방송은 자주 했죠? 그쵸. 방송 자주 하신 건 안 돼. 근데 진행 재밌게 잘하시네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본격 토크 들어가기 전에 표 의원님. 이 세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대하죠. 정치인들도 이분한테 한번 걸리면
그냥 죽어요 하루 종일 경편에서. 산산조각남들에서 오늘 한 명씩 좀 텁시다. 좋아 이거. 난 좋아요. 양지열 변호사님. 저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털자고요. 왜 털어요? 방송인이 저희는? 공인입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는 공인이죠. 자, 양지열 표현이까지 왜 그러시고. 예. 양지열 변호사 우리 간단하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간단하게. 양지열 변호사님. 예. 별명이 양언니죠? 아니 제가 양언니 얘기 듣고 야 정말 잘 지었다. 박승민 변호사 지었죠? 제가 졌죠. 아니에요. 정말. 저 왜 저작권 침해하고 있어? 아니 뭐 원래 진 거는 임방글 변호사가 졌는데 임방글 변호사가 아무리 봐도 오빠 같지 않고 언니 같다 그래서 양언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입에 탁 붙어서 이 방송에서는 양언니였었고요. 이전 방송에서 원래 이제 여기 남희석 씨 사이다를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랬고요. 네. 또 다른 데서는 또 전혀 반대로 악마라고 불리고 아니 그 있기도 합니다. 양언니가 맞아. 여기서는 양언니가 더 감겨요 입에. 양지열 변호사 정체성이 뭐예요? 기자로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변호사, 예. 또 평론가. 요즘 방송 대행 기자, 방송 대행. 뭐 전부 다 대행해. 진행된. 정체성을 밝혀주세요. 방송인입니까? 변호사입니까? 기자입니까? 평론가입니까? 그거를 다 하는 것이 21세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양언니. 노마드라고 부르고 종합지식이네요. 싶습니다. 예, 그죠? 예, 노마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선대판 디지털 종합지식인. 표 의원님. 네. 백성 변호사 터세요. 백승문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워낙 그 의문점들과 호기심들이 많이 의문점이요? 있으셔서 네. 특히 사생활에 대해서 아니 제가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백성훈 변호사 네. 그 페이스북을 보면 왜 이거 혼밥 혼술을 많이 해요? 아 제가 이게 원래 혼자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맨날 이제 나가서 약속만 하고 술만 먹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평론이 뺐다가지.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라면만 먹으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식을 하는 걸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좀 배우기 시작했다가 요즘에는 제가 요리하는 게 좀 재밌어져서 아 요리를 직접 하세요? 네, 제가 대충 만들어서 그냥 뭐 안주거리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멋진 분이네.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사람들도 좀 많이 오고 옆에 지금 또 김태현 변호사 자꾸 입에서 뭐 이런 소리를 내고 있네요. 사진만 혼밥 혼술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야 혼밥 혼술이 아니면 뭐 그건 모르죠. 옆에 누가 있는지. 여기서 하나 더. 변호사다운 혼밥 혼술이 아니면 네. 전부 미녀 변호사들 임방글 송정혜 변호사하고 밥을 먹더라고. 아 임방글 근데 왜 변호사는 롬펌에 그런 미녀 변호사만 같이 해요? 그 미녀 변호사랑만 같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시작할 때 이제 저는 그냥 방글이라고 하는데 방글이랑 같이 방송에서 만나서 둘 다 이제 독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그냥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그 임방글의 아이 백성분의 비해서 따서 만든 게 저희 사무실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손정혜 변호사 우리 사무실 놀러 왔다가 저도 여기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뭘 끌어들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돈 문제는 서로 잘 되고 있죠. 예, 돈 문제는 뭐, 잘 그냥, 해결되고 그건 뭐 잘. 백성문 변호사님 방송에서 보면 특히 정치인들 마구마구 난도질 치시다가 본인의 사생활 문제 들어서니까 상당히 지금 잠깐만요. 저는 힘들어하시고. 저는 정치인들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난도질한 적 있나요? 별로 저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정치인들 난도질한다기보다 현상을 가지고 난도질하려고 이렇게 터니까 정색을 하는데요? 이상해. 이렇게 평론가들 평론할 때 편했죠. 이렇게 털리니까 좀 그렇죠. 자 이제 재밌네요. 잠깐만 우리 김태현 변호사 한마디만 더 하고. 네. 아유 뭘 또 절 터실라고. 김태현 변호사는 변호사입니까? 방송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저요? 정치판 왔다 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지금은 무당죠. 또 안 갈 거야? 예? 또 안 갈 거야? 거의 간다 봐야지. 거의 간다 봐야지. 자, 이제 오늘 저희들이 다뤄야 할 이슈가 많아서 일단 우리 3변에 대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은 이 정도에서 대리해 드리고요. 예. 앞서 이제 장지영 의원께서 권성동 의원님께 여쭤보셨던 질문의 맥락 같이 우리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넷 문건,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 양지열 변호사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300건, 1361건 또 이제 안보실하고 뭐 상황실에까지 나왔기 때문에 몇 건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내용이 아니라 공문서라고 밝혀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비서관실에서 회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작성자도 이미 현재 국무조정 누구였죠? 갑자기 성함이 이러겠는데 그분이 본인이 홍남기 당시 기획비서관이 내가 정리를 한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고 이거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도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회의 내용을 쓴 다음에 정리한 내용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을 권성동 의원님 것이다. 말씀이랑 좀 틀리고 있잖아요. 아니요. 정리 좀 해주시죠. 정성동 의원님께서는 정확한 출처와 어떻게 이것이 유출됐느냐에 대해서
규정이 되지 않으면 증거로 쓰여지기 힘들다. 아, 그거는요. 네.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출처를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렇게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었을 때 이거를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었을까 봐 그러는 건데 이건 그냥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습득물인 거고 청와대 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 기록물이다 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론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딱 하나만 저는 정리하고 싶은 게 사실상 당시에 범죄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발견된 범죄의 증거물이에요. 범죄 현장.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증거로 안 쓰겠어요. 두 가지 그 안에 들어간 각각의 대화의 내용도 저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물적 증거로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기 새누리당 예비후보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신. 그렇지. 저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신. 구새누리당. 구새누리당.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새누리당 예비후보,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출신. 그렇죠. 양지열 변호사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반 틀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요.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없다. 지금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증거는 부여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문서 찾으려면 작성자 못 찾겠어요. 청와대 몇 명 있다고 10,0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러다가 야 네가 썼냐? 아 예 제가 썼는데요. 그거 얘기하면 증거 능력은 부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재판에서 유죄 받으려면 증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있는데 그런데 직접 증거가 아니다. 그 얘긴 안종범 수첩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판결문에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은 월요일 날 발견된 거는 무슨 내용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어요. 그건 아마 청와대에서도 완벽한 공문서니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발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발표한 게 메모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 메모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했던 거, 그 메모를 가지고 우리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 메모에 만약에 뭐 삼성의 이재용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승계 작업 부탁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한번 해보자. 라고 써있는 내용이라면 그걸 가지고 이거 봐. 니네 부탁했잖아. 라고 얘기가 될 텐데 그 내용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이 이런 승계 국면이 있으니 이 기회로 활용해서 뭘 한번 해보자. 그 얘기는 청와대에서 봤을 때 야 삼성 뭐가 가렵지? 승계인데? 야 우리 그거 긁어주고 큰 거 받아내자.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삼성은 이걸 가지고 이거 봐요. 이러니까 레이저 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뇌물을 유죄가 나오기 있는 가치가 있는 증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증거 능력이 있다고 그 두 하더라도. 분의 말씀을 조금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정리를 좀 네.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지금 김태현 변호사의 말씀처럼 증거에 대해서 일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고 증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느냐 네. 여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이 일치하시는 거는 일단 어쨌든 출처, 작성자, 진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증거 능력으로는 제출이 허용될 것 같다. 네. 백승호 변호사님도 일단 동의하시는 증거 거죠?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공문서면 일단 증거 능력 자체 부여가 되고 네. 이게 공문서인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이게 최초에 이제 위변조 여부 확인해서 위변조가 없으면 공문서면 이제 작성자 작성 경위를 찾는 건데 두 분의 말씀에 저는 반 또 찬성하고 반은 또 하는 게 예. 박주라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백성문! 야 김태현. 아니 왜 이렇게 말들을 잘해? 일단 예. 그러니까 증거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능력은 우리. 증거 능력 부여가 돼요. 근데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너무 소설을 썼어. 아니 저는 일리가 있는데? 아 보세요. 이 3대2야, 3대2. 이거 있지, 내가. 자 잠깐만. 이제 이거 보세요. 네. 그 문건을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내용 발표했나요? 삼성 메모예요, 메모. 그러니까 내용 발표 안 했죠. 네. 왜냐하면 내용까지 발표하면 혹여라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목만 발표한 거예요. 제목만 가지고 지금 유출하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아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넘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네, 증명력 부분은 법정으로 넘겨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지금 판단하기 좀 이르나 제목만 봤을 때는 사실 삼성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다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 제목으로 일단 들어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일단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다 뭐 지금 뭐 정유라도 뭐 지금 갑자기 황당하게도 이제 어머니까지 배신해 가면서 진술을 쏟아내는 것과 결합하면 증명력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될 부분 중에 정말 좀 법정에서 아,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뇌물죄가 인정 안 되는데라는 게
요번 문건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네, 그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저도 약간 아직은 소설이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요 부분만 좀 짚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재판이 도대체 뭐냐. 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우선은 그 전 대통령, 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와 그 뭐 장관이나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을 활용을 해서 삼성이라는 사기업체에 그런 그 합병과 또 승계 네. 이런 부분에 조력을 줬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반대 급부로 무엇인가를 받았다. 네. 이것이 이제 검찰 특검이 주장하는 바고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우리는 강요를 받아서 레이저 쏴서 줬다. 원치 않는 것을 줬는데 우린 대가성을 받은 게 없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다음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 했을 뿐이지 이것이 만약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유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대통령은 저기- 아니, 메모를- 조금만 정리합시다. 아니, 지금 이게 그 양쪽에 박근혜 대통령 쪽하고 또 특검 쪽하고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문건이 과연 증거로 채택되고 재판에 의한 미질 것이냐에 대한 근데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오늘과 엇갈려서 하나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태현 변호사가 제언을 한 거는 처음에 자필 메모 내용에 관해서 제언을 한 거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제가 증거 능력 있다고 한 네. 것은 어제 수석비서관 네, 회의실에 양지열 변호사님. 회의 자료. 예. 네. 너무 죄송한데 지금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2부에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죠. 아니, 오늘 네. 문자도 소개 하나도 못 해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소개를 못 시켜서 죄송한데 2부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문자. 네.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남양 특집 야 표창원 왜 장재원 협치 버라이어티 쇼 말쟁이들 삼배 시대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 저희가 워낙 그 뜨겁게 논쟁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사생활 문자도 터시다가 사생활 제대로 못 털었습니다. 사생활 그러세요. 털려고 하시다가 그거 실패하시고 지금 아직 네.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진짜 털어봐요? 백성문 변호사님 제가 한번 조사 좀 하고 네. 그 문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러게요. 1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조진주님 남자분들 수다도 여자들 못지 않네요. 남자들 수다 진짜 무섭습니다. 양언니 때문에 그렇지 뭐. 제가 오늘 제일 조용했어요. 그러세요. 9365님 김태현 변호사는 연기자죠? 아하하. 신뢰가 없다는 얘기야 멘트에. 오늘은 꽁트 연기 안 하세요? 합니다. 오면 이제 상황이 오면 합니다. 자, 이매진님, 큰일 났습니다. 점점 원희원희 표창원 장재원님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표창원 의원님 교통정리 너무 잘하세요. 제가 좀 순서가 없죠. 월요일이 되면 왠지 허전할 것 같은데요? 아, 예, 5456님. 야, 장재원, 왜 표창원? 유행어 되겠어요. 크크크. 자, 이제 워낙 말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막 풀어놔보죠. 네네. 아. 앞서 이제 그 양지열 변호사님 예.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아. 예, 계속 하시죠. 예. 마지막에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게 들으시면서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비서관 회의, 비서실 회의 자료입니다. 네. 그건 정리해 놓은 것은 비교를 드릴게요. 안종범 전 수석 수첩 같은 경우에 왜 정황 증거로밖에 못 쓰인다고 했냐면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두 사람이 얘기한 거를 그 자리에 안 전 수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틀인가 지나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전 수석은 본인은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전해 들은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대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증거로 쓸 수는 없다라고 법원에서 본 거고 이번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회의 자료한 것은 당시 기획비서관이 속기사가 적질 않으니까 그냥 기획비서관이 직접 적었답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당사자로서 거기서 적은 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전화 통화하면서 대화 당사자들끼리 녹음한 거나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은 조금 더 강하게 증거 능력이 부여될 것이다라는 얘기였고 김태현 변호사가 재현 배우처럼 엉뚱하게 연기를 한 내용은 그 비서관회의 자료 말고 그 전날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 중에서 자필 메모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김영환 수석의 자필 메모로 그렇죠. 추정되는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증거 능력이나 증명이 약하겠다는 그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동의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메모 얘기한 거고 어제 발견된 거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건 이제 속단할 수 없고 그건 이제 내용이 또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 나오면 그건 또 그때 제가 또 일단 말씀을 드리면 3변의 되는데. 의견은 예. 증거 효력이 있다.
또 있죠.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는데 증명력은 그 문서 내용을 까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한 줄로.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정유라 씨의 진술 그리고 법정 출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전문 증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변호인들의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가 하면 야 이거는 특검이 야 유라야 너 이거 하면 진짜 꽁트야. 진짜 꽁트야. 특검이 정유라한테 야 유라야 너 애도 키워야 되지 않냐? 니네 엄마 지금 들어오면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샤샤 얘기해주면 우리가 너 불구속해주고 구형도 작게 할게 라고 회유와 압박을 해서 정유라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이행저 변호사의 얘긴데 정유라 씨가 애엄마입니다. 네. 물론 뭐 리포트 쓰는 거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아주 스마트한 분은 아닌 것 같지만 뭐 비추함 이런 거 쓰잖아요. 뭐 말 이런 거. 네. 그런데 그 정도 사리 판단 능력 있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특검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증언 효력은 있다. 효력 자체는. 네네. 그러니까 강하면 증언은 아니야. 다만 두 가지가 문제다. 하나는 정유라가 말을 두 가지를 했어요. 자기가 본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가 본, 직접 내가 본 봤더니, 이야기? 네. 내가 봤더니 삼성 관계자가 와 있던데요? 네. 그거는 자기가 본 거니까 효력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얘기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삼성이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는 엄마한테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 진술이라 해서 증거력이 없는데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 예. 말했다고 한 최순실 씨가 인정하지 않는 한. 예. 그렇죠. 않는 한 증거력이 없는데 없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유라 씨의 증언을 가지고 뇌물이 유죄가 될까? 저는 그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가 뭐가 어렵냐면 산을 이따만한 거 2개 넘어야 돼요. 하나는 대가성,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공모강이거든요. 그런데 정유라의 증언의 내용은 전부 다 대가성에 관한 거예요. 삼성이 뭐 지원해준 이런 부분들. 만약에 정유라가 우리 엄마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박통이 전화해가지고요. 야, 순실아, 너 걱정하지 마. 재용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부탁했거든? 내가 독일로 돈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너 그 돈 받아가지고 유라 말 사주면 돼.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요런 증언을 해줬다고 하면 공모가 입증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직까지 말하면 산을 많이 박근혜 넘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그런 삼성에 대한 압박이 삼성 측에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제공한 것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최순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증거 혹은 최순실에게 이익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익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게 아직 나와야 입증이 안 됐다 이거죠. 아니요, 제가 지금 네. 박백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본 것에 대한 진술 네. 이것은 사실상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로서 근데 가치가 크죠, 그건 또. 전문, 그러니까 네, 전에 들은 진술은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김태현 변호사가 그러는데요. 이러하대요. 자, 그렇다면 일단 본 것 부분보다 네. 전에 들은 것에 대한 진술이 네.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가성 네.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더 큰 진술의 가치 아닌가요? 그렇다 보면 자신이 본 것은 네. 사실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최순실과 또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전부 다 정유라 입장에서 전해 들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유라의 진술이 네. 과연 증거로서 효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 증거가 더 큰 파일을 차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가치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성은 지금까지 거의 말에 관련된 지원하는 걸 좀 부인했었죠. 그냥 나는 승마 유망주들 전체적으로 지원한 거지 정유라가 콕 집어서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유라가 말 타는데 삼성 임원진이 온 걸 봤다. 삼성 임원진이 뭐하러 정유라 말 타는 걸 보러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보러 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문 부분은 대부분 엄마한테 들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최순실이 그거 부인하려고 이번에 법정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전문 진술 쪽이 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실 네, 판단을- 영역이고 네. 그걸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죠. 어려워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증거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승마 코치 캄프라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 세탁할 때, 그러니까 이제 비타나 부위에서 그래요. 예, 블라디미르를 이렇게 옮겨 탈 때, 그 전날 최순실과 그다음에 삼성 고위급 임원 2명이 같이 있었다. 그걸 전해 들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홈런이죠. 그건 홈런이에요. 그래서 정유라의 진술은 물론 김태현 변호사 말처럼 정유라가 진술했으니까 이제 뇌물죄 끝났어가 아니라
뇌물죄의 큰 여러 가지 퍼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퍼즐 하나를 딱 메꿔주는 거예요. 뭐 정유라 말 한마디로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그 연결되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진술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전체 퍼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큰 퍼즐을 이번에 정유라 입을 통해서 법정에 현출이 된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미가 빠져 있는 거죠. 있었던 퍼즐 네, 그렇죠? 아니, 그동안 근데- 뭐 안종범 수첩이다, 네. 정호성 녹음 파일이다, 엄청난 방증과 그 증거들을 진술들 다 모았는데 네. 확인되지 않았던 일부가 정유라의 그 입에서. 돌발 발언에 의해서 확충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이 네. 지금 그렇게 막 뭐 자식을 안 만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니 근데 이분들 세 분 말 들어보면 더 헷갈려. 말들 너무 잘하니까 다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음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연 법정 출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시죠. 이게 세간에서는 발가락 아프다고 일반인도 과연 법정에 피고인이 안 나갈 수 있느냐 또는 증인이 출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으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고 구인장은 지난번에도 이미 발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인데 신병이 확보돼 있는데도 또 강제로 끌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물력을 동원할 수 있게끔 된 건데 특검이나 검찰 입장에서 물리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 보고요. 이런 거예요. 증인으로 나서는 순간 본인의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채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런 것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걸 떠나서 이재용 부회장과 대면하는 게 불편한 걸 넘어서서 남의 내가 재판에. 감히 남의 재판에 전직 증인으로 나갈 대통령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요거 하나만 김태현 변호사님 여쭤보고 갈게요. 이 지금 그 정유라의 그 진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청와대에서 막 쏟아지는 문건들 이런 것들을 박수현 대변인이 도대체 왜 발견했으면 검찰에 그냥 넘기면 되고 문건이요. 정유라 말고 그러니까 문건이요. 문건 네. 그 문건을 넘기면 되는데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뭐 지시비를 가리면 되는데 네. 굳이 나 생방송 할 거예요. 네. 카메라 대세요. 네. 하고 이렇게 막 하는 이유 이거 굉장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네. 또 정치적인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인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박수현 대변인한테 물어보죠. 저한테 물어보죠. 맥이네. 아니 이거 카운터 펀치가 그냥. 자, 예상 못한 카운터 펀치가. 야, 이 같은 편에게서. 같은 편에게서 날라왔습니다. 4대 1이야? 3대2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자, 정치적인 워딩입니다. 이거. 정치인 다 됐어. 변호사가 아니라 야, 정치인으로서의 말씀입니다. 네. 봤다고. 아니, 야, 김태현.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요, 네. 저는 장 의원께서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알겠는데, 내 얘기 안 끝났는데. 김태현, 가만히 있어. 당치야 얘기 좀 하자.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국회보다 더하네요. 정치합시다. 국회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의도는 저는 순서에 따라 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용이 될까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처음부터 밝히겠다. 생중계라게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 문건 발견된 거 이제는 아예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겠다. 모든 걸 그냥 투명하게 본 다음에 국민도 판단할 수 있고 야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지. 그걸 뭐 시간 맞춰서 생중계니까 이때쯤이면 우리가 까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계획을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 봅니다. 자, 청와대 네. 문건에 대한 장재훈 생각. 잠깐만. 이 특검에서 아니 왜 MC가 이건 뭐예요 이거? MC가 정경 발표를 하고 이게 있어. 4대 1이야, 4대 1. 아, 3대1이라 내 얘기 안 끝났다니까. 해봐. 자, 보세요. 제가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왜냐면 있다는 제가 확증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문건이 뭐 어떻게 모르잖아요. 뭐 실수로 두고 간 건지 박정부 사람들이 아니면 고의로 속된 말로 갖다 바친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고의하는 과실이니까. 그렇죠.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의혹들은 깔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견했던 발표했던 발견 경위들 야 우리가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캐비넷에 있는지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 사무실에 들어가면 야 그게 뭐가 있지 하고 열어보기만 궁금하잖아요. 캐비넷도 열어보고 책상도 열어보고 근데 그거 안 열어보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7월 초에 2달 전 딱 열었던 어라 이게 뭐냐 그리고 10일 동안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법률적 검토를.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찾아봐니까 하루에 하나씩 팍팍팍 나옵니다. 그 과정들이 뭔가는 좀 깔끔하지 않다는 거 하나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글쎄요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가 딱은 말은 못하겠는데 미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박수현 대변인이 생중계 준비하세요. 뭔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발표한 게 금요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론의 대책을 할 때 좋은 뉴스는 금요일 오후에 안 풉니다. 나쁜 뉴스를 풀죠. 그죠? 근데 금요일 오후 2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김상조 위원장이 배지 딱 띄고 증인으로 나옵니다. 삼성 재판에. 그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이 지금 뇌물 재판에 조금 불리하게 돌아간다.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촉불 민심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이루어진 정부다.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이 무죄가 되면 우리 정권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재판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것 아니야?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예.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마지막 지적 때문에 네. 내가 그냥 장지원의 생각 얘기 안 하고 지나가겠어. 근데 저 한마디 할게요. 양언니. 저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네. 모든 과정을 청와대가 밝히고 투명하게. 있는 겁니다. 저도 좀 이거는 제가 양언니 생각이랑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 문건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청와대에서. 근데 그게 아까 뭐 뒤로 줬든 아니면 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근데 그거를 발표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기면 또 뭐라 그럴까요, 당에서? 그렇죠. 야, 저거 이제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저 또 검찰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발견이 되면 이게 뭐 아까 홍준표 대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거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특수 상황입니다. 이 전 정권의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 사실이 벌어졌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탄핵까지 된 거죠. 그러면 그 범죄가 발생한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들을 발표라는 거를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다한 해석이 보복이라는 말은 아닌가. 안 했습니다. 정치적이라 그랬죠. 네. 자, 아니, 홍준표 대표가 네, 그런 표현을 쓰셔서. 세 분의 뭐 말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또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갖고 계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시다시피. 최 의원님. 그래서 네. 잠깐만, 최 의원 제가 지금 3일째 방송 진행하면서 네. 거의 DJ의 말을 못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대단한 그렇죠. 완전히 자. 폭풍 같은. 오늘 변호사님도 계시고 예. 이 세기의 프로파일러 우리 표창원 의원도 계시니까 이 사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판 중이죠. 네, 그 그렇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네. 정말 이게 지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너무 끔찍한데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네. 재판 진행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18세 김양이 8세 여아를 유인을 해서 또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시신의 일부를 공범인 19세 박양에게 가져다 줬었다. 이제 그게 사실관계였었는데 점점 공판을 진행하면서부터 이제 초엽기적인 상황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일단은 원래 김양이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가져다 줬다로 끝이 날 줄 알았으나 일단 김양 주장은 저 박양이다 시킨 거예요. 박양이다 시킨 거고 저는 시킨 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둘이 연인 관계였어요. 여자입니다, 둘 다. 여학생들이에요. 둘이 연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연인이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면 뭐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박양은 나는 아예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 그냥 역할극이었다. 역할극에서 제가 사람을 죽일 걸 내가 어떻게 예상을 했냐. 제가 시신 일부를 가져왔지만 거기서 열어보지 않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시신 일부에서 깜짝 놀라서 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의 그 공범도 아니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출발은 박양은 그 형량의 절반을 받을 네, 그렇죠. 종범인 공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역전이 돼서 오히려 형량은 같겠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사범으로 검찰은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직 아니겠어요? 공수처 변경은 하지 변경은 안 않았죠. 했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법원의 판단 결과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제 이제 얼마 전에 그 두 사람 말고 같이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나왔죠. 불러왔어요. 친구가. 네. 그런데 이제 거기 트위터 이제 대화 내용을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그 대화 내용 보면 참 제가 야 뭐 살아 있어 뭐 이런 내용들. 무슨 뭐 그리고 뭐 손가락은 뭐 있어 뭐 이런 거 오늘 운이 좋았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공범은 저 교사범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은 역할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런데 그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 사람한테 검찰이 딱 첫 마디로 뭘 물어보면 증인신문이라 증인 좀 잘해줄 거 보여주면서 당신 내가 무슨 질문할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건, 야, 앞뒤 전후 맥락 없이 갑자기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지 않냐.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박양과 김양이 앞뒤 전후 맥락 없이 이렇게 대화를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애초에 모든 것을 모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신문을 하거든요. 굉장히 신문을 잘한 거죠.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할 그렇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해가지고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앞뒤에 잘라진 내용까지 좀 복원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FBI와. 네, FBI와. 네. 거기서 뭐가 나오면 이거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수도 있는. 아니 우리 저 표현님. 네. 저는 궁금한 게 예. 주범의 경우에 아스퍼거? 네, 아스퍼거 아스퍼거 네. 증후군이다. 다중인격 장애다. 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예. 자, 그러면 프로파일러 시절로 돌아가서 네. 촉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스퍼거 증후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뭔가요, 아스퍼거?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것은 사실 그 어린 나이부터 발병이 가능한 그런 질환인데 네. 자폐증의 일종이에요. 아, 자폐증. 예, 그런데 아주 그 자폐증 같은 그 증상이 심하진 않고 네. 동일한 언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든지 일반인과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혼자만의 세계에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ADHD라고 하죠. 예. 이런 이제 증상도 보이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이 범행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사람과 어울리거나 생활하기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막 환상을 일으키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든지 혹은 타인에게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강박한 상황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본인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정신과적 진단을 가지고 오면 이것으로 심신미약 판결을 받아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 언니. 형량의 왜 그러세요? 야, 오늘 케미가 현직 의원께서 독조인, 프로파일러, 정치인. 현직 의원이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십니까?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자, 대행 방송인. 그럼 이렇게 되면 형량에는 좀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크게 영향이 없을 없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저도 이 사건 때문에 주변에 이제 변호사하는 친구들이랑 뭐 검찰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주고받아요. 근데 한결같이 다 같이 놀라는 게 뭐냐면 사건이 잔혹한 걸 떠나서 이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이후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뭔가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린 친구들 후회나 반성이나 이런 게 전혀 저희가 없죠. 예. 변호사들이니까 사건을 그런 거 보잖아요. 문서성으로 보건 실물로 실제로 이렇게 수사를 했던 사람의 전언을 들어봐도 한 번도 그러질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있어요. 법조인들이 지금. 이런 사건이 처음이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라면 이럴 때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정신의학적으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품행 장애라든지 다른 형태를 보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게 지금의 이 상황에서만 어떤 경과적으로 살짝 문제가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아예 인격적인 본성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양형인데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지금 왜 표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여쭤보고 성장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결정을 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얘가 사이코패스라고 확 정해버리면 그 순간 더 이상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단을 안 해서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감형은 안 되지만 대신 성장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최고형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처럼 강하게 처벌은 못해요. 근데 백비원 제가 이 논인데 이 10대 소녀들이잖아요. 네. 10대 소녀지만 너무 이게 잔인한 사건이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10대 소녀들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 법적인 문제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네. 지금 18세 김양 그 주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20년입니다. 20년. 네. 그리고 박양은 제한이 없어요. 19세 박양은 제한이 19세는 없고요. 제한이 없고. 네네. 근데 이제 그 김양 같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까지 가지고 있고 이 친구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20년을 살고 나온다고 쳐도 그래도 30대 중반이에요. 그럼 또 나와서 사회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또 사실 잔혹한 범죄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또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10대라고 해서 네. 18세, 19세는 성인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감형을 하고 이렇게 할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령을 낮추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행법 체계 하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법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소년법 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조금 너무 그 큰 문제라서 특강법, 네, 특강법 특강법은 제4조에 사형 무기 등에 해당되는 그 범죄라 하더라도 20년으로 한정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늘린다.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건 없어요. 특강법 4조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납치 살인, 유괴 살인, 성폭력 살인 등은 그런 소년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표창원의 생각. 네, 우리 어린이 청소년은 분명히 보호받아야 하고요. 그 지원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다른 더 어린 피해자에게 잔혹한 권력적인 그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18세란 연령은 투표권을 부여해줘야 할 만한 그런 성인 연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자가 폭주를 했는데 오늘 변호사님들이 워낙 달털어가지고 문자를 이 소개를 못했어요. 자, 빨리 합시다. 이정현님. 오랜만에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표현님 멋져요. 아이고. 제가 그런 시간 막 드리지 않습니까? 예, 장기영 의원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창윤님, 진짜 무지하게 재밌어요. 봉도사님 위협 비행기 타고 오신답니다. 0942님, 청문회 스타 장재원 의원님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지지 좀 완전 해주세요. 열성 팬 됐고 이제 막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치 부탁드리고 이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기시면 더 지지할 것 같은데 파이팅입니다. 최고. 예, 오늘 아니, 3병. 근데 오늘 정말 우리 변호사님 세 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멋졌습니다. 아,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휴가 간 봉도사 정봉주 씨를 대신해서 정봉주의 정치쇼 특별한 일주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야 표창원. 저는 왜 장재원입니다. 근데 네. 광고하고 이 문자가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광고 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장재원 의원님 덕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한 다음에 네. 다음 주는 광고가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반 광고 반.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참 단군일의 최초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시사 토크를 진행하는 최초의 DJ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여야가 함께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맨날 싸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또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언제 싸우나. 협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한테 대놓고 네. 아주 까놓고 어허. 공개적으로 네. 청탁. 김영란법 문제가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대놓고 청탁이라니 이거. 방송에서 청탁하는 건 김영란법인가 아닌가? 예. 이것도 한번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대놓고 청탁 할 얘기가 있어서 오셨답니다. 네, 일단 한번 모셔볼까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와, 우리 고맙습니다. 촛불 그 집회에 아주 그 대명사고 얼굴이시죠. 아닙니다. 아유, 국민들이 맞습니다. 하신 건데 제가 좀 도왔을 뿐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훈훈함의 대명사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표현은 제가 두 분하고 인연이 다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 안진걸 사무처장님께는 제가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드릴 일이 있어요. 아우. 아이고. 저 2008년도에 네. 소고기 촛불 집회 당시에 아, 예. 그때 국정조사를 할 때입니다. 네. 경찰청. 그때 유모차를 끌고 나오신 어머님이 참 증인도 아니고 아, 예.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초선 첫 국정조사였거든요. 아. 이제 그랬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까지 끌고 데리고 그 집회에 나왔을까라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네. 아이들을 왜 저렇게 위험한 사실 그 당시는 촛불 집회처럼 질서가 전혀 나진 않았습니다. 네, 예, 네. 정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왜 도대체 그렇게 아이들까지 끌고 나오셔야 되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어서 아. 그 어머니에게 조금 고함을 진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내가 예. 대신해서 장관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듯이. 장관들한테 하듯이. 예. 그래서 안윤 사무장님 그때 계셨죠? 예, 참고인으로.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네,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예. 공개적으로 방송에 사과를 드릴게요. 그리고 예. 그 어머님 아직 만나시나요? 가끔 연락이 됩니다. 예. 꼭 좀 예. 제가 참 10년 전의 일이지만 예.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예, 그때 유모차랑 함께 캠페인 하셨던 어머님들께 의원님도 잘 전달하고 네. 제가
한때 이렇게 좀 실수나 뭐 오바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은 정치이고 네. 국민하고 소통하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훈훈합니다. 네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 네. 잘 알죠? 아유 친하죠. 근데 박지훈 변호사가 네. 내가 오늘 공개를 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후배입니다. 그건 뭐 굳이 그거. 아니 인연을 좀 얘기해봐요. 아니, 고등학교 선후배, 고등학교 선배. 지난 시간입니다. 뭐 그 정도 그 있습니다. 정도? 자, 아니 늘 네. 홍준표 저 지사님 그 당시에 네. 나오면 좋은 평론 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요번에 이제 이 후보 과정에서 네. 설거지 발언을 하셨는데 네네. 아. 그걸 제가 인터뷰하다가 제가 좀 해서 네.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 이게 우리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홍준표 선배님의 정치 행보 평론해 주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한마디로 끝이. 후배님이 말씀해 주신 예.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가야지요. 그거 안 가시면 왜 합니까? 그러면 안 안 아니다. 예. 아 근데 가야 지금 됩니다. 충청도에서는 엄청난 비 피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는 게 급합니까 아니면 비야 뭐 이제 끝났는데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이재민이 아니, 나는데. 협치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 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 예. 네, 오늘 주제로 돌아가야죠. 오늘 그 청탁하러 오셨다고. 예. 네, 어떤 청탁 내용입니까? 두 분의 이렇게 열혈 의원님 계시니까 네. 마음이 든든한데요. 네. 우리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최근에 뭐 최저임금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하고 예. 또 정부가 대신에 그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주는 영세 사업장 중소상공인들 대책도 함께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련해서 법이 빨리 많이 통과돼야 됩니다. 네네. 뭐 가불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신고인들이 속해 있는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지방정부가 같이 조사해주고 조치를 취해주면 훨씬 빨리 문제 해결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공정거래법 개정안, 네. 광역지자체들이 나서서 가불 문제로 신고했을 때 조사도 하고 조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정거래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고요. 뭐 미스터 피자니 호식이니 여러 번 지금 나오는데 종근당. 본사가 잘못했을 때 예, 그거 피해를 핵심입니다. 피해를 전주들만 지금 진짜 보고 있잖아요. 핵심이에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요청할 수 있고 또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그래서 개정안. 네네. 이제 공정거래법에 특별법으로 가맹사업 네. 공정하는 법률이 있는데 예. 요 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이 현장에서도 아마 이 방송 듣는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계실 거예요. 예, 예. 임차 상인들이나 주택 세입자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상가 세입자나 주거 세입자들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네. 그 임대를 꼬박꼬박 잘 낼 테니까 또 일정하게 올려줄 테니까 잘 이렇게 좀 긴 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또 주거 안전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법, 상가임대차 법도 좀 개정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네. 지금 이런 민생 입법들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두 분 이제 국회 가시면 협치를 민생 통해서. 입법과 네. 함께하는 의원들의 모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예. 막 민변 참여연대 서민단체 이런 데와 같이 예. 하면 예전에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했는데 네.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 전에 먼저 서민특위원장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러셨죠. 그다음에 예, 대표하시면서 실제로 자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이자 제한법 개정해야 된다 해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국회로 불러가지고 두 번이나 정책 간담회를 했었고요. 참여연대도 진짜 오신 적도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근데 예. 지금 너무 많은 법안에 대한 청탁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 게 너무 많아서. 우선 여기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네. 지금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두 분 국회의원들은 네. 입법 관련해서는 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적용대상 아마 아닙니다. 두 분한테 부탁하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방송국은 이제 언론기관이니까 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네. 필요하죠. 정말 김영란법의 예외 조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우리 안진걸 시장님 말씀이 가슴에 콕콕 와닿는 게 사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청산을 하면서 정말 부산에만 9,000명 이상이 실직자가 지금 네. 앉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네. 그 퇴직을 받아가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프랜차이즈 점주예요. 자영업밖에 그거를 없죠. 자기가 평생 동안 노력해서 번 그런 퇴직금을 다 투자하는 것이 점주인데 정말 그 프랜차이즈 사장이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거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예. 이분들 누가 또 책임집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네. 김상조 위원장 어저께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네. 이거
그 가맹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네. 그 법안을 제출하겠다 네. 말씀하셨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렇죠. 가능한. 네. 제출되면 네. 우리도 힘 모아서 그럼요. 통과시킵시다. 통과시키십시오. 네. 와, 그 의원님 그거 아시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실업자가 돼도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일단 예, 고용보부 예.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일정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고 예. 나중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자 될 때 사무소장님. 돈을 근데 내면 되잖아요. 사무소장님. 지금 너무 이제 우리 그 청탁량이 많으셔서 이제 좀 참겠습니다. 예, 저는. 너무 많이 나오셔서 오히려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국회나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시행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지금 갑질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갑질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뭔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죠. 사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질은 사실은 갑질 문제는 정말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가깝게는 아파트의 경비원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자살을 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례도 있고 견디지 못하셔서. 경비원한테 못 먹는 아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면서 선물이다 이렇게 아이고. 하는 아니면 네. 경비원한테 인사를 시킨다든지 중고등학생들한테 뭐 그런 어떤 갑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결국 이장한 회장이죠. 네. 그 통해서 특히 오너들이 운전기사들한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군당. 몽고 관장도 있죠. 몽고 몽고 관장. 관장도 예, 마찬가지고 예. 대린 산업 같은 경우도 대린 마찬가지고 그 경우는 뭐 운전기사가 뭐 계속 바뀌는데 운전기사한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 갑질이 반복되는데 이번에 종근화 사건도 마찬가지고 처벌이 강할 수가 벌금 1,500만 원. 예, 맞습니다. 뭐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 이게 왜 그러냐면 갑질 관련돼서 일반 뭐 법규도 없을 뿐더러 단순한 폭행죄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안. 그렇죠. 그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뭐 갑질 체험법인가 뭐 하나 발의를 했던데 뭐 그거는 조금 그렇긴 하고 그 어떻게 아니 이렇게 좀 종합적 법률이 좀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이 싶어요. 지금 보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종근당도 있고 뭐 이름은 얘가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셔도 돼요. 예. 몽고 관장. 왜 안 걸려요? 아니 뭐 몽고 이런 관장 이야기도? 다 예, 이미 언론에 다 이해욱 보도가 대림산업 됐습니다. 부회장, 예. 정일선 현대 BNG 스틸 현대. 사장, 예. 그다음에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 네. 전부 다 운전기사 폭행, 막말, 갑질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보면 300만 원, 1,500만 원 이분들한테 참 이 벌금이라는 게 참 이걸 어떻게 갑질을 근절해야 될지 이거부터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도 아니죠. 그분들한테 그렇죠. 돈이 그게 돈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비 아저씨한테 폭행을 행사해서 갑질했던 논란이 됐었고 네.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치즈통행세 등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밝혀져가지고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걸 또 봐야 돼요. 그 오너들을 뽑아놓음으로써 가맹점주 내지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대림산업이. 그 사람 자체 원내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몽고식품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결국 몽고식품이 잘못되는 거는 그 오너 리스크거든요. 오너 한 사람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회사도 영향을 미치고 좀 지금 말했다시피 종근당이라든지 특히 종근당 뭐 아직 그런 일 없지만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는 아무 죄 없이 네,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경우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뭐 법으로 만들든지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안진걸 사무처장님 네.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특히 가맹점이 있는 본사의 회장이 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소비자들은 당연히 바로 나오는 게 불매운동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해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가맹점주들께서 맞습니다.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스터 피자 점주들 또 네. 피자의 땅 점주분들이랑 참여연대가 같이 이제 고발도 하면서도 메시지 하나 더 냈습니다. 네. 이 갑을 문제 바로 잡아야 돼서 용기 있게 고발을 하게 됐지만 예.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호소드린다. 네네. 그 항의하는 마음 맞는데 그 점주들이 바로 피해를 보는 구조. 실제 매출이 30-40%가 줄어들었답니다. 아이고. 호식이도 그렇고 호식이도 피자도 그렇대요. 그렇고. 근데 예, 예. 근데 점주들이 그 가맹보면서 하는 행태 보면 고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고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고발하면 또 악행이 알려져가지고 예. 이렇게 부메랑으로 피해가 주문이 돌아오고. 줄어들까봐. 예, 예, 예. 그런데 내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뭐 공개도 하니까 내일 또 피자의 땅을 제가 이제 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 나오네요? 점주분들이 점주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게 되겠거든요. 가맹사업법에. 예, 예. 왜냐면 그런 걸 방해를 하고 점주 개개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사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본사에 어필하는 활동을 못하게 그쪽에 그러니까 협의회에 예. 가입하는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뭐 그렇죠. 이런 예를 들면 거겠네요. 그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미스터 피자를 저희가 그런 혐의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점주분들이 좀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이번에 이걸 털고 가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나서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표현이 이게 참 이게 경영진하고 오너 일가 문제하고 또 그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고용인들과는 네. 또 별개로 하자니. 다르죠. 예. 네. 참 이걸 어떻게 사실은 우리 또 이게 올라가는 문제인데 네.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재용 씨처럼 그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아서 뭐 700억도 안 내는 이런 때가 되면요. 징역 200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법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시민단체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이야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경영학 경제학 교과서에서 기업의 목표가 이윤이라고만 나와 있는 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은 저러는 것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경영학 경제학에서도 기업의 목표를 가치 창출이라고 이렇게 네네. 바꾸거나 변기해서 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사실 국민들을 위한 사회 네. 구성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네. 그런 책임 집단으로 이렇게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네네. 그러면서 또 존경과 박수도 보내고 그런 분들에게 맞습니다. 이런 문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좀 돼야 네, 되지 맞습니다. 않나. 지금 생각이 막 들어요. 그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1945님이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예. 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갑질 피해를 많이 당하신 그렇죠? 그렇죠. 경비 아저씨 분들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예, 그분들 네. 중 일부 택배 기사분들께 별것 아닌 걸로 갑질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만 티끌이라도 높으면 갑질하는 문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아, 이 병의 네. 눈물이잖아요. 예. 갑을 병이 되죠. 예. 네, 너무 아픈지 박준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입법적 노력은 할 테고요. 네. 지금 안진걸 사무처장님이 기업 문화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소비자분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게 불매운동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매운동이 네. 또 이게 정가의 보도가 아닌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느 한 명의 잘못이거든요. 예. 그거를 그 회사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사실은 주식회사 구도라는 게 뭐냐면 소유가 있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하는 거예요. 네네. 미국이나 뭐 외국 차례처럼 꼭 소유하는 사람이 경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2세, 3세, 4세까지 내려가면 오너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이라면 기사한테 그래 못합니다. 딱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요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근본적인 거는 경영권 승계. 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철저한 법 같은 게 네. 사실은 전부 경영권 승계할 때 정말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전체를 갖다가 그룹을 지배하는 이런 승계가 되고 또 권력이 거기에 개입되고 네. 뭐 국민연금 이번에 그렇죠. 특별 국민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예. 것들을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는 법을 네.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법 나오면 네. 진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사례를 보더라도 과거에도 뭐 한화 회장님의 폭행,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SK 그렇죠. 회장님의 맷값 예. 폭행 이런 것들이 다 2세, 3세 분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의 노력으로 만든 기업이 그렇죠. 아니라 물려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분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니 경영자로서의 내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민주화. 차라리 자기의 책임을 그 앞에 사장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은 이 오너들의 방패막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회사에 타격이 가잖아요. 주가가 예. 떨어지고. 예. 그래서 평판이 나빠지고. 하락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곧 하는 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개퇴에 연루된 거에 대해서 회사에 예. 타격을 줬다. 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주주대표 소송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주주대표 소송. 주주들 모아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주주분들도 이제 예외 없이 막 회사에 타격을 주고 부당하게 그런 오너들한테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걸 근절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니까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주로 개미 투자자분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소유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예. 자신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다음에 회사에 주주의 이익 배당을 줘야 될 돈을 엉뚱한데 뇌물로 주거나 배임이나 횡령으로 쓰게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예외 없이 소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최근에 예전에 이제 대림산업 아까 이제 장재원 의원님 말씀해주신 그분의 폭행당한 운전기사님 한번 찾아오셨어요. 직접 뵀어요? 예, 직접 뵀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로는 억울하신 분들이 그래도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이 가는데 시민단체도 많이 오시는 편인데 예. 그분이 그래갖고 막 소송하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또 이분들이 소송하면 또 돈이 들고 전문성이 부족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민변이 공익인권 변론센터라는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서. 공익인권 변론센터. 그리고 이제 박준 변호사 나왔는데 법률구조공단이 좀 이런 분들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을 네. 이렇게 좀 소송을 많이 그러니까 배려해주는 지금 그 제도도 좀 활성화되면 사무처장님 좋겠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그 갑질하는 분들도 문제지만 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변호사분들 로펌에서 전관 동원해서 이분들 비호해 주시고 이래서 네. 문제 더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운전기사 한 명이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 명이 한다 그러면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1대1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 변호사가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률 구조단체라든지 그러니까요. 민변이라든지 공익단체 좀 해야 되지 늘어나야 않을까. 지금 저 댓글에 저 문자에 네. 어마어마한 갑질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질건 사무총장님 화이팅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예. 많이 믿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예. 의료업계, 경호업계, 운수업계 지금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다. 엄청나다는 건데 차라리 갑질 없는 걸 찾는 게 네, 낫겠어요. 제가 조금 시간이 없는데 궁금한 게 아까 운전기사분 만났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아프다고 하시나요? 실제로 막 그분은 막 뒤에서 폭행당고로 이제 알려지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인간적 모멸감. 그러니까 다 귀한 자식들이고 귀여운 아기들의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 나와서 돈 벌러 갔는데 가서 막 소새끼 뭔 새끼 아이고, 이런 아이고. 소리 듣고 예. 심지어는 뒤통수 때린다고 쳐보세요. 아이고 근데 운전하고 있는 중에. 예, 얼마나 살벌하고 모멸감하고 눈물이 막 줄줄 났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좀 노동의 가치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독일헌법 1조는 보니까 1조가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네. 뒤에가 있는데 그 빨리 우리 그냥 있어요. 민주공화국에 나와 네. 있는데 독일은 아예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 네, 네, 국가는 그걸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네. 자, 그런 박지원 문화로 좀. 변호사님. 네네. 지금 박지원 변호사님 응원도 뭐 장난이 아닌데 박지원 화이팅, 훈 화이팅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업들의 갑질을 막 비판을 하면 방송에서 네. 기업에서 전혀 이 변호사 수익 안 저는 하고 어차피 어떡하나요? 좀 싸게 서민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하고 한 적 전혀 안 들어오죠? 기업에서 원래 기업에서 전공이 상법이거든요. 네. 상법인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하면서 아,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해야 될 말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좀 전에 우리 그 안진걸 사무처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 지금 뭐 문자가 쏟아지네요. 쏟아짐 그렇죠? 정말 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현 님이 주신 문자 보니까 불매운동밖에 할 게 없는 소비자의 약한 힘 때문에 영세업자들 피해가 더 우리 막심해집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 표현이. 맞습니다. 예. 대놓고 기업의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 소송 걸어도 배상금 몇 배 물리면 끝인 법. 빨리 개정해야죠. 2938님 예. 두 의원님이 제일 파이팅 하셔서 오늘 청탁 꼭 좀 들어주세요. 열린 국회 같아요 지금. 바로 들어가지고 입법화한다 하면 저 감동적입니다 진짜로. 근데 정말 이제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상황에 있다 보면 여당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예. 거는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예. 네, 좀 추상같이 네. 법으로 이런 것들을 철퇴를 내야 그러니까 된다고 일단 두 분님께서 어떤 갑질에 대해서 예외 없이 국민들이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하거나 그렇죠. 고발할 수 있도록 네. 공익 제보자의 보호를 훨씬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집단 소송법 제도 빨리 만들어. 지금 집단 증권, 소송제도, 예. 증권에만 있잖아요. 예, 예. 증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딱 한번 승소했어요. 증권. 의원님 네. 박 변호사 보셨죠? 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보편해가지고 예. 잘못했다는 패가망신하겠구나 이러면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 교육과 노동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예. 그다음에 법제도적으로 그런 사기 약자들이 쉽게 고발하거나 소송을 걸어가지고 큰 돈을 이렇게 물릴 수 있게 하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 이번에 그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하더라도 예. 너무나 정말 울분이 터지는 게 그 업주들 다국적 기업은 처벌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말이죠. 네. 법리의 한계 때문에 거기다가 뭐 문제와 책임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벌금만 내고 말고 말이죠.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한 줄 평, 갑질에 대한 한 줄 평. 우리 안진걸 차장님부터. 갑질은 강한 메시지.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 예.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 짓이다. 인간 누구나 존엄하고 갑질은 평등하게 대해주자. 안진걸의 각오. 앞으로 표창원 의원님, 장전 의원님을 밖에서 계속 괴롭히면서 국회로 수시로 찾아가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던 가불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 중산층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위해서 엄청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준 변호사 한 줄 평. 갑질은 문명 국가에서 야만 행위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야만행위. 이 갑질 관련해서 지금 산재돼 있어요 법들이.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한 개의 법, 갑질 방지법이라든지 하나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처벌을 좀 강하게 해버리고요. 이러면 앞으로는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초로 여야 공동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정말 좋네요. 네. 오늘 우리 청탁 예. 받아드립시다. 네. 자 표창원의 한 줄. 인간의 존엄성. 그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네. 20대 국회 결코 갑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와. 여야 협치. 야, 범도사님 오신 다음에도 두 분 계속 고정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 바뀐 그러니까 김에 고정치는 해가지고 예. 이주의 협치 이런 걸로 계속 나오시면 혼 좋을 하나 것 같아요. 맡으셔가지고 예. 협치 좋은 것 같은데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의 협치는 계속될 겁니다. 예. 우리 오늘 두 박지원 분 싸우는 줄 알았는데 좀 공포가 좋습니다. 저 그것만 기억이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야 표창원한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도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우리 안진걸 사무실장이 앞으로도 시민들 건강한 시민한테가 예. 되도록 우리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시고 박지원 변호사님 계속해서 까주세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